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출발 시작합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도피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임명에 문제가 없고 공수처에 소환 없는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진 귀국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도 사퇴는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정당한 인사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문제없다고 일축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을 고려한 적임자라며 만약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각 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서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요구에 대해선 조사 준비가 안 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대사 관련 논란에 정면 돌파 기조로 나선 데는 막상 수사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 깔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 사건 수사권이 경찰에 있어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의혹엔 그렇게 책임 관계를 따지는 게 장관의 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전폭적인 비호에 이어 MBC를 지목한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라고 밝힌 데 이어 황 수석 자진 사퇴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과 황상무 두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단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용산의 이런 대응책이 총선을 앞둔 여당과 유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을 싸잡아 폭력 정권을 심판하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3지대 세력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관련 논란을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지배로 규정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한 황 수석은 즉각 경질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에 직접 대고 회칼 테러 운운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특히 이종섭 대사의 자진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사퇴를 사실상 일축한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과 불통, 남탓만 일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고발, 특검법 제출에 이어 추가 대응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보다 전향적 태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특검 수용을 종용하십시오. 즉각적인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해외 도피 방조처라는 공수처의 오명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피의자 이종섭을 소환하여 국민의힘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 민주당 류사명 후보 발언 등을 고리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최상병 일병이라고 썼다가 또 최상병 상병이라고 썼다가 이렇게 몇 번을 바꿔 쓰는 걸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민주당 등 야당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을 문제 삼아 정권 심판론을 더욱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당내 입장과는 별개로 야당의 공세엔 적극 반박하는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사천 논란과 호남 홀대론 등이 불거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광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4월 총선에 내세울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공개했습니다. 상징적 자리인 1번에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배치됐습니다. 당선 안정권인 15번 안쪽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낙점됐습니다. 사격 황제 진종우 대한체육회 이사, 김건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과 김민전 경희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약간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지. 그런데 현직 비례대표인 김혜지 의원과 한동훈호 영입 인재인 한지아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부교수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일한 당직자는 물론 호남 출신 인사는 정작 당선권에서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친윤 중에 친윤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파장이 더 컸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용산 출신 참모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이 약세를 보인 걸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 배치에 반발해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사안과 관련해 당정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논란까지 불거진 셈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 상황, 진보당과의 자리 나눠먹기 논란, 용해인 의원의 비례 재선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면면은 총선 당일 정당 득표율과도 연결된 만큼 오는 21일 후보 등록 시작일 전에 얼마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흥렬입니다. 국민의힘은 30명 규모의 후보를 확정한 야권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겨냥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과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른바 아무따 연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배자 전 민주노총 간부, 헌정사 최초 위성정당 비례대표 재선 도전자 등 공천자들의 면면이 하나같이 화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음모죄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예이자 종북 반미 성향의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명도 모두 당선권에 들어오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엽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결속과 단합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또 지역구 공천자 254명에게 공천장을 주고 본선 후보자로 공식 임명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후 격전지인 서울 동작과 서대문, 마포를 찾아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가 맞붙은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는 오늘 저녁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방식으로 이틀 동안 치러진 경선 결과를 공개합니다. 재도전하는 박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에 들어 30% 감점을 받지만 조 이사는 여성 신인으로 25% 가점을 얻는 상황이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강릉을 찾은 지 9개월 만에 강원 지역을 방문해 춘천과 원주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면서 교수들의 2,000명 증원 재논의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병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을 지킨 의료진에게 감사부터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 곁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위험 때문에 역대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졌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신 필수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고 후배들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할 여지조차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겐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첫 송달됐습니다. 의료계 반발도 거세져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등 각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들은 잇따라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283명, 75%의 교수님들이 3월 25일 일괄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최종 처리될 때까진 환자들을 보겠다고 밝혀 곧바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수들마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환자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중증환자연합회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이 정당하냐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피해 실태를 외신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정원을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대8 비율로 배정되며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중점 배분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어제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담긴 문서를 송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개별 사직에 나선 것일 뿐 의협 간부 누구도 그 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의협 비대위 측이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어제 오전 조기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관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연가 사용을 막은 정부의 명령이 전공의들이 쉬거나 다른 직장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치고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교실이 포함된 건물과 차량 여러 대로 불길이 번지면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치솟은 불은 외벽을 타고 5층까지 뻗어갑니다. 가까이서 찍은 영상엔 불길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운동장 바깥쪽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피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연기가 나서 가보니까요. 불이 크게 났고요. 제가 촬영하는 쪽은 바람을 등지는 부분이라서 불이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반대쪽은 불이 엄청 많이 났고요. 학생들이 막 대피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불이 난 곳은 교내 쓰레기장. 주차된 차량 13대로 번진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일부 교실을 포함해 학교 본관 건물 1개 동의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학생과 40대 학부모, 60대 학교 관계자 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교내에서 하교를 앞둔 5, 6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놀라 급히 대피했습니다. 큰 불에 하마터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CCTV라든지 그 신고자 상대 확인해 본 바 방화로 보기 어렵지만은 방화라든지 다른 방향까지 다각적으로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시간 48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등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맑은물 사업소에서 수돗물 정화에 쓰이는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염소가스는 유해 화학 물질로 들이마시게 되면 눈과 코, 목에 자극을 주고 심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환기시설을 쓰지 말고 창문을 닫은 뒤 실내에서 대기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은 소방과 안전조치를 취한 뒤 누출량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14일에도 예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염소가스가 소량 누출됐는데 시설 내 정화장치가 작동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하루 전 자택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개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70대 A씨입니다. 경비원에게는 왜 흉기 휘둘렀습니까? 할 말 없으신가요? A씨는 어제 아침 7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아파트 주민으로 특정했고 곧바로 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살해하신 겁니까? 전처와 다툼이 있었나요? 숨진 여성은 A씨의 전 부인으로 A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듯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 체육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본 것 같아서 제가. 아파트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달아난 지 6시간 만에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텔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부인 역시 자신이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보강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제 오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게 다친 경비원에겐 평소 불만스러웠던 점이 있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범행 사이 연관성과 정확한 동기를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 사기 피의자가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밀항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선박을 타고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5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밀항 알선책과 선장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고 전남 진도에서 출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항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50대 A씨가 경찰의 테이저건으로 제압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1시 반쯤 경기 평택시 지산동 거리에서 죽겠다며 112에 신고해 흉기로 자해할 듯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에게 흉기를 내리라고 경고했지만 협박을 계속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 전력자가 여자 초등학생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친구가 돼줄 수 있냐며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입건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요즘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사과값. 그런데 사과뿐 아니라 다른 국산 과일 먹기도 힘든 상황이죠.
딸기에 이어 참외, 다른 채소들마저 작황이 좋지 않은데요. 정부는 농산물값 안정때까지 할인 지원은 물론 저렴한 수입 과일 공급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내 참외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 날씨와 재배 면적 감소에 지난달 출하량이 평년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10월부터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아서 작년 대비 상당히 일기가 안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참외의 이제 숙기라든지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번 달에도 전국 참외 출하량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2% 적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5%, 평년보다 21%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4%나 줄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18%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애호박과 오이 등 채소 출하량도 일제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안정자금 1,500억 원도 필요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수입과일 등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로 현재 24개 종류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 등 5종을 바로 추가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24년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며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노후 SOC보다는 아파트부터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 도심복합 개발 사업의 규제를 공공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매년 성탄절이면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루미나리의 명소가 된 롭폰기 힐스. 모리빌딩사가 17년 동안 롭폰기 유가의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복합 시설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사업자 참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단 노후 SOC, 즉 사회 간접 자본보다는 이처럼 노후 아파트 정비부터 나서기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노후 SOC도 중요하지만 노후 아파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도 아시다시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도심복합 개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부동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론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 방식보다 참여자를 넓힐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개발. 공공 방식은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했지만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고 주민 반발도 곳곳에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간 방식은 다만 다양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PF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자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공공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PF 사태 연착륙을 위해 시행사의 자본력, 신뢰도 강화, 그리고 건자재 비축제도, 외국인 기능 인력 양성 훈련소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본격적인 슈퍼 주총 위크가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주주 환원 강화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이어 21일에는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다음 주에는 LG전자와 SK텔레콤 등이 정기주총을 잇따라 엽니다. 상장법인 2,614곳 가운데 이번 주에 371곳이, 다음 주에는 1,680여 개 기업 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 주총 위크입니다. 올해는 주주 환원 강화가 화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이사 보수 한도를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총에서 보통주 기준 한 주에 8,400원의 결산 배당을 승인할 전망인데 연 4차례 분기 배당과 함께 보유 자사주를 3년 동안 발행 주식수의 1%씩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첫 온라인 중계로 열린 주총을 시도하는 LG전자도 3개년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만 사실 또 대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정책의 방향, 이 3박자가 다 맞물려서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주요한 테마로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관심을 끌었던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은 삼성물산과 다올투자증권 주총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금호석유화학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제시한 자사주 전량 소각 주주 제한이나 KTNG의 방경만 사장 후보 선임 안건도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이나 마약 거래 유인 등 악성 범죄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제 대행사와 하위 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지사의 하위 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 계좌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욱 크다고 보고 세밀하게 우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청소년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 전문 은행부터 불법 거래 의심 계좌 사전 탐지를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의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은 HDC 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는 영창이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 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 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습니다.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엔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죠. 이런 악성 민원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권을 바닥에 팽개치더니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공무원을 때리기 시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습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2주 동안 병가를 다녀온 뒤 겨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김포시청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항의성 민원을 계속하던 이들이 A씨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유포한 겁니다. 김포시는 A씨 신상을 유포한 민원인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공무원 단체들은 악성 민원은 범죄라면서 더 강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 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시녹음, 통화녹음 시설을 운영하고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기관장의 명의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무원 대부분이 일하면서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 행정안전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팀을 구성한 가운데 공무원 단체들은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 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 대의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하는 승강기 4만여 대에 시범 부착하고 이후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될 수 있고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린 채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부터 6개월 동안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 도박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1년 사이 2배로 급증하는 등 대규모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캠페인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경찰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출력해 인증사진을 찍은 뒤 다음 주자를 태극해 지목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수건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어르신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남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안에 전남에 의과대학을 세우겠다고 밝히자 전라남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국립의과대학을 전남에 가져와야 된다. 그 목표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통합 국립의과대학으로 1차적으로 저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전남으로 의과대학,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단일 의과대학을 할 때 광주에서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린 영암까지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모두 2조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전라남도는 중앙부처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1위 김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됩니다. 이를 위해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1,200억 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입니다. 나로호에 이어 우리 기술로 누리호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전남 고흥.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에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늘로 나로호만 날아가면 무엇하냐, 고흥에 떨어진 것이 없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진짜 우리 고흥이 우주경제 시대에 한 축을 맡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열린 순천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조성돼
K 디즈니의 핵심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한평과 무안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도 추진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신경봉합 수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밴드처럼 감기만 하면 잘린 신경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고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면 바늘로 직접 잘린 신경을 꿰매야 합니다. 1마이크로미터 굵기의 얇은 실을 이용하는데 숙련된 미세수술 전문의도 한 가닥을 봉합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릴 만큼 정교하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끊어진 신경을 이어주는 접착제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느질 없이 완벽하게 봉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은 수술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술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고요. 이물질이 계속 신경 주위에 또는 신경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경의 재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절단된 신경에 밴드처럼 감기만 하면 잘린 부분을 이어주는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부드러운 성질의 고분자와 접착력이 뛰어난 하이드로젤이 결합해 신경을 무리 없이 단단히 연결해주는 겁니다. 연구팀은 세 겹으로 쌓은 고분자의 가장 안쪽에 천연 성분의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신경에 닿으면 수분과 반응해 강한 접착력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또 바깥쪽에는 탄성이 큰 고분자를 써서 실제 신경과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구현했습니다. 패치는 신경이 회복된 뒤 잘게 부서지는데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돼 있어 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패치를 절단된 쥐의 신경에 붙인 결과 바느질로 봉합할 때 10분 정도 걸리던 부위가 1분 만에 단단히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쉽고 간단하게 균일하게 그러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수술 시간이 그리고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예후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신경뿐 아니라 혈관이나 힘줄 등에도 이 패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18일 오후 3시 20분쯤 개표를 완료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7.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고 득표율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에서 17일 실시된 대선에서 다른 3명의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오는 2030년까지 집권 5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러시아 연방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가 4.3%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고 새로운 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가 3.85%, 러시아 자유민주당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 선관위는 21일 이번 대선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5선 승리에 대해서 서방은 일제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였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푸틴 대통령은 나토와의 충돌 시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편 정적 나발리를 사망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30년 집권의 길을 연 푸틴에 대한 서방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정적들을 투옥하고 다른 이들의 출마를 막았다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였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됐고 유권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러시아에서 가짜 선거가 치러졌다고 규탄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독재자가 선거를 치르는 신용을 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등 친러 성향의 일부 국가들만 축하 메시지를 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 여유를 찾은 듯 최대 정적 나발리의 사망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죽음은 항상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Ну, у нас и были другие случаи, когда люди в местах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уходили из жизни. А разве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такого не бывало? бывало и неоднократно. 특히 처음으로 그 사람이 아닌 나발리 씨라고 부르며 사망 전
수감자 교환 얘기가 있었고 자신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Но, к сожалению, вот случилось то, что случилось. Только при одном условии сказал, что мы его поменяем, чтобы он не возвращался, пускай там сидит. 올해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대화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전선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 충돌한다면 3차 세계대전에 근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서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아침 7시 44분부터 8시 22분까지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이상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군은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정찰 위성의 지속적 발사를 통한 감시 능력 확보, 한미연합훈련 강화, 국방 AI 센터 창설 등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로 희미해안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 국방 역량 강화와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 역량 확충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선진 국방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군사 정찰 위성의 지속적 발사를 통해 감시 능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적 방위 역량 확충 방안으로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고 군이 필요로 하는 민간 기술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다음 달 국방 AI 센터를 창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타이완 장관급이 화상으로 참가했는데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가 됐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2021년에 출범한 국제회의로 미국 밖에서 열린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앞서 1, 2차 때처럼 중국 대신 타이완의 오드리탕 디지털부 장관이 화상으로 참가했습니다. 탕 장관은 2년 전 첫 화상 발표 때 중국과 색깔을 구분한 타이완 지도를 띄워놨던 인물입니다. 당시 개최국인 미국조차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황급히 화면을 닫아버릴 정도였습니다. I urge all free countries to invest, like Taiwan does, in civil technologies to strengthen democracy.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미국에서 외주를 받아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미국의 앞잡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 처음 나왔던 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한국이 타이완 당국자를 초청한 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中方已严正敦促韩方恪守一个中国原则，停止向台独势力提供讲台。 민주정상회의 개막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리며 두둔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축하를 받으며 30년 집권을 확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타이완을 두고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고 말해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정책에 부정적인 미국 등 동맹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총리 교체 요구 연설과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례 강요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을 향한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הזיכרון שלכם כל כך קצר, כל כך מהר שכחתם את ה-7 באוקטובר, את הטבח הנורא ביותר שבוצע נגד יהודים מאז השוא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교체는 이스라엘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내각 교체를 주장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척 슈머 원내대표가 민간인의 과도한 희생으로 하마스 전쟁에 대한 지지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스라엘 내각을 압박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He has been too willing to tolerate the civilian toll in Gaza, which is pushing support for Israel worldwide to historic lows. 네타냐후는 그러면서 전쟁을 멈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와 관련한 거짓 주장을 펴고 전쟁 중에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최남단 라파 공격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라파 공격 전 민간인 대피도 약속했지만 가자 지구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관심인 가운데 교착 중이던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곧 재개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종식을 직접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며 우리에게는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인질 석방 등 휴전 협상 조건에 관한 구체적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이 재앙적인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며 즉각 휴전과 구호품 전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끔찍한 수준의 기아와 고통을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통합식량안보단계 보고서는 이달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주민 110만 7천 명이 가장 심각한 단계인 재앙 기근 상황에 놓일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한 처분을 강조하며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외쳤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10에서 20%대로 바닥인데요.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지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10명 중 7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정치 비자금 스캔들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 자민당은 당규를 개정해 자금과 인사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파벌을 금지했고 기시다 총리도 당 대회에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결국 중의원 해상권을 발동해 비자금 스캔들을 무마하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まさか処分する前に解散をしてうやむやに全部し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ね.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연루 의원을 처분하기 전에는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今関西を考えていないわけでありますから今その処分の前に解散は考えておりません. 기시다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에 적극 대응하며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이번 달 마이니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20%에도 못 미쳤고 산케이 신문 조사에서는 5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였는데 자민당이 재집권한 201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최근 증시 화랑 속에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띄우며 반전의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들은 한 번 거둬들인 신뢰를 쉽게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틀째인 오늘 17년 만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취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거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입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의 중간 집계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경남 용기 내부에서 핵 연료잔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월에서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경남 용기 내부를 소형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원자로를 지지하는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페디스털 내에서 제어봉 수납장치 일부가 떨어져 있으며 그 상부에 굳어있는 고드름이나 덩어리 모양의 물체가 찍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이 물체가 사고로 녹아내린 잔해인 데브리인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핵연료 잔해인 데브리는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로 인해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아하겠고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체로 많지 않겠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최고 3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일부 서쪽 지역은 오후 한때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3도, 전주 5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2도, 광주 14도, 부산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의 눈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 후반까지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출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